태극기 피날리의 OST입니다. 일본인 작곡가죠. 히야시 조였나요? 라퓨타하고 이런 걸 이제 작곡하셨던 분이 만든 음악입니다.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방송을 하는 저희들의 수준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이런 교양이라고 할까요? 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시작을 등급 외 지질 6편 본편의 시작을 이렇게 잔잔한 음악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밀레겔에 잠깐 얘기를 했어요. 민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부산에 이제 동전 던지고 다니는 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한술간 브래드님께서 이런 리플을 주셨지요. 부산에 이제 와보니까 입구에서 아줌마가 몇백 원 뜯고, 다음 출구에서 또 뜯길래 앞에서 줬는데 왜 뜯냐? 그러니까 또 달라. 그래서 또 주고, 나중에 사람들한테 얘기해보니까 막 웃더라고. 길 막고 삥 뜯는다 그러니까. 부산에 이거 움직일 때마다 칠성파가 삥 뜯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부산 60% 시민들의 60%였나요? 이권자의 그들이 선택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부산에 계속 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부산은 도시 자체가 계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도시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로가 중구난방이고, 그러다 보니 또 민자도로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이제 웃기는 얘기가 있는 게, 부산에 지금 민자도로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또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일보에 기사가 나서 갈 길 바쁜 동서도로망 민자의 발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일면에. 나는 민자도로를 너무 많이 만드니까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이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기사를 가만히 끝까지 다 읽고 몇 번을 읽어보니까 결론은 수익성이 낮아갖고 민간 투자 사업으로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민자가 수익성이 나지 않아서 건설이 어렵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부산시에서도 국가에서도 국가 예산으로 만드는 재경이라 그런가요? 이런 도로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우회도로나 이런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민자 구간에 대한 수익성이 낮아지니까 소송이 걸릴 수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통째로 다 민자를 하라는 소리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지 빵군지 제가 난독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기사 나중에 한번 인터넷으로 부산일보 접속하셔서 한번 좀 찾아보시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도 좀 감이 안 잡히실 것 같고, 감을 잡으면 저를 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다 보니까요, 저희가 지금 을수도 대교라고 해서 굉장히 좀 요금이 비싼 민자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도로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게 북항대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북항대교가 또 민자입니다. 그리고 남북항 영도 연결도로 북항대교에서 동명오거리 간 도로, 그리고 천마터널 요것도 민자고요. 그리고 화명대교하고 연결되는 산성터널 이것도 또 민자입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무슨 게 있냐면 이 사상대교하고 대저대교라고 이거를 또 이제 추가로 건설을 하고 있답니다.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산성터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산으로 만들고 있는 사상대교하고 대저대교가 추가로 건설이 되면 민자로 건설돼야 되는 산성터널 이용이 줄어서 산성터널이 수익을 올릴 수 없어서 소송도 걸릴 수 있고 그렇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시민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무슨 민자 운영하는 회사를 걱정을 해가지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특이한 게 이 구간들에 재경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만드는 도로들이 또 보면은 이 민자 구간이 또 끼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알바끼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계획대로 해서 여기서 A에서 B 지점까지 가야 되는 최단 거리를 하기 위해서 시내에 있는 주요 접경도로나 이런 거를 예산으로 다 만들어줘요. 그러면 강을 건너는 다리나 이런 부분들은 민자 구간을 넣어버리는 겁니다. 또는 중간 터널에 민자 구간을 넣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앞에 있는 구간들은 무료로 쭉 왔는데 이 중간을 거치려면 빠져나와서 굳이 이 도로를 타야 될 이유가 없어지게 또 시내 도로를 타고 삥 돌아서 또 그 다음 무료 구간을 가야 된다.
이게 무슨 워프를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앞뒤 구간을 만드는 의미도 굉장히 퇴색을 하는 거고,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그 길로 안 가겠죠. 이 중간에 이렇게 민자를 하나씩 넣어서 알박기를 하고 그 주변으로 해서 다른 다리를 만들어서 민자를 굳이 그 통하지 않게 만드는 계획을 수립을 하니까 이제는 아예 민자로 하는 터널이 수익성이 없어져서 뭐 건설이 지연되니만이 또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이 알박기보다도 이거는 저는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삥 뜯는 것보다도. 왜냐면 솔직한 말로 무슨 장사를 하는데 지들이 뭐 앞에 접경도로, 인접도로, 뭐 진출도로 딱 그 구간까지는 그 지네들이 만들더라도 그럼 그 도로가 연결돼서 어디론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심시티 할 때 뭐 아무데나 다리만 덜렁 만들어 놓고 요금소 지어 놓는다 해서 차들이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앞까지 차들이 다 오게 예산으로 만들어 주고 딱 그 구간은 돈을 민자가 받아라. 이게 참 저는 말이 되는 소리인지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걱정이보다는 우려를 하는 게, 부산에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당연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을 가지거나, 뭐 당연히 도로를 만들면 돈 던지고 가고 하는 게 당연시 되었던 겁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우면산이었나요? 무슨 그 민자 터널 만들면서 아주 그냥 서울시가 들썩거리고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이제 의식의 차이들도 있고, 이게 학습이라고 당연시 되는 거하고 이게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앞으로 그 전력, 가스나 전력이나 뭐 여러 가지 상하수도부터 해서 뭐 민영화, 이제 뭐 민영화라고 그러지 않고 뭐 독과점 해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국가가 구성원들에게 해줘야 되는 필수적인 서비스라 그래야 되죠. 그거를 뭐 인프라로 본다면, 자, 전기, 상하수도, 뭐 철도,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국민들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존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당연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을 해야 되고 무료로 이용을 하게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거를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해서 요금을 넣게 되면 그 두 가지를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럴 것 같으면 민자애들한테 수익률 보전을 해주는 조건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걸 막말로 민자 건설, 민자 운용사, 사실 저는 그 뭐 몇 조가 들었는데 어쩌는 일이 있는데 그 비용 자체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본으로 전체 충당을 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당연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자금을 끌어오겠죠. 그러니까 펀드를 만들든가. 은행이나 금융에서는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에 돈을 빌려주고 쭉 이자를 받습니다. 막말로 얘들이 그럼 돈을 못 벌면 통행량이 줄면 어쩔래? 그럼 당연히 또 다른 조건이 있죠. 통행량을 못 벌면, 이 규정된 만큼 못 벌면 그만큼을 세금으로 충당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니들은 잘 되든 안 되든, 차가 한 대도 다니든 한 대도 안 다니든 간에 최소한의 수익은 무조건 보장을 해주겠다 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금융권도 그렇고 어떤 펀드도 그렇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은 거기 투자 안 하겠습니까? 모두 투자를 하지.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세금은 그 도로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도 같이 n분의 1로 그 부담을 해야죠. 쉽게 말을 하면 나만 삥을 뜯기는 게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같이 삥을 뜯기는 아주 그냥 광대역 삥 뜯기입니다. 저는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뭐 판단을 제가 내리기는 힘듭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서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서울에 뭐 이렇게 그 다리가 한강대교 무슨 뭐지요? 그거 뭐 밤비 내리는 영동교 이런 데를 건너실 때마다 800원씩 동전을 던져야 되고, 무슨 뭐 순환도로를 탈 때마다 동전을 던져야 되고, 그것도 또 구간 달라져 가지고 또 동전을 계속 던져야 된다. 아마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대가 엄청나고, 다른 도시도 그렇습니다. 반대가 엄청나고 뭐 아주 그냥 뒤집어지겠죠. 근데 부산에서는 유독 이게 아무런 저항감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어나면서도 원래 그랬으니까 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저항감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좀 묻다가 없으니까 옆에서 이제 추임새를 놔주는 사람도 없고, 이게 좀 재미가 굉장히 좀 없습니다만은, 자, 이거를 좀 다르게 좀 다시 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어디에서 그 얘기하기를 정부에서 뭐 이렇게 갖고 있는 거나 또는 뭐 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인프라 쪽에 있어 갖고 뭐 독점적인 뭐 해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세상 천지에 그럼 한국전력공사도 뭐 이제 뭐 민영화니 이런 거 됐긴 하지만, 자, 발전 송전 배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경쟁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민영화가 되면 효율이 높아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독점을 갖다 붙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기존의 그 시설들을 만들고 송전, 배전, 발전 설비를 만드는 데 들어갔던 비용들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그 배전선로를 쓰면서 이용요금을 받겠다? 과연 얼마나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배전 구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시킨다? 과연 그렇게 효율성을 높게 본다는 민영회사에서 얼마나 거기에 대한 보존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 그걸 누가 장담을 할 수 있을까요? 검사를 엄격하게 지도감독을 하겠다? 자, 지금까지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지도감독을 빡시게 하겠다 해서 지도감독 제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소고기 원산지 칼같이 잡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젠가도 기사 나왔죠. 진열장에는 한우 놔두고 물건 고객이 요구해서 포장해 줄 때는 냉동창고에인가 냉장실에 있는 미국산 소고기인가 하여튼 다른 나라 소고기 싸주듯이 솔직하게 지도 감독을 한다는 것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는 이 민영화를 하게 되면서 그 많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이건 이제 서울 분들이나 다른 지방 분들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자, 민영화의 대표적인 부분이 저는 지금 도시가스라고 지금 봅니다. 예전에는 한국가스공사니 부산도시가스니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도시가스 저희 집에 공급하는 게 SK인가 어디 이렇게 대기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문제는 이 기업 논리에 따르다 보면,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예전에는 그 도시가스가 이 동네에 들어오게 되면 골목에 있는 사람들끼리 돈을 내면 한 집에 그렇게 많은 돈을 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은 이 도시가스 한번 끌어올라 그러면 비용이 거의 1000단위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이거 자체도 그렇게까지 이게 공사가 어렵고 물론 가스니까 위험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겠다 싶지만, 솔직하게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겠다 그러는데 설치비나 이런 것 자체가 너무 비싸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경우가 민영화가 정말 좋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제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그 한국통신공사였죠. 공사 이전에 그 한국통신이 최신청 산하였을 때는 전국 어디에서라도 전화를 설치하면 전봇대를 5개를 박던 6개를 박던 설치비가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그 설치비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천왕봉 꼭대기인가 어디 대피소 이런 데 전화를 해가 전봇대를 그렇게 때려박고 선을 매설을 해도 똑같았거든요. 도시에서 선을 따서 하는 돈이나. 자, 근데 지금은 전봇대가 없는데 전봇대를 내가 우리 집에 전화를 넣으려고 그러면 전봇대 개당 얼마씩을 해서 전봇대가 5개다 이러면 아예 전화를 설치하는 것 자체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나는 당신들 서비스를 쓰고 싶다. 그럼 거기까지 내가 넣어줄 수 있는 인프라가 없으니까 내가 공급을 해줄 테니까 거기까지 넣어주는 인프라는 네 돈으로 구축을 해라. 공사비는 네가 부담을 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은 휴대폰이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 꼭 그것이 없다고 해서 사는데 지장이 크고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단적인 거죠. 이 민영화나 어떤 수익 사업을 봤을 때 그 투자 대비해서 수익이 없을 때 어떻게 이 서비스 공급자가 요구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 도시가스도 그렇고, 자, 전력 문제도 그렇습니다. 독점을 해체해야 한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원하는 게 미국처럼 일본처럼 무슨 전력 나눠서 지네끼리 전력거래에서 사고 팔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어디 지역은 누구 어디 지역은 누구,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 특정 지역에 대해서 따지고 보면 특정 지역에 대해서 독점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독점적 구조를 해체를 한다 이렇게 되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똑같은 전기가 배전망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새로 신규로 누군가 하면서 지네가 배전망 다시 깔고 전봇대를 다시 깔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 설비를 또 임차를 하겠죠. 그러면 자, 나는 지금까지 내가 계속 전기를 받던 한국전력의 전기를 받겠다. 또는 나는 이번에 그 민영으로 되어 있는 모 업체에서 하는 전기를 받겠다. 이거에 대해서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가? 또는 그게 있다면 그 한국하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사업자들이 그 경쟁을 해서 가격을 더 싸게 준다든가, 또는 내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요금제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현실에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는 거는 우리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통신요금 내놓을 때 예전에 셀룰러 할 때 011 그리고 저기 뭐였죠? 018이었나? 016이었나? 하고 있을 때 그 PCS가 이렇게 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PCS 나올 때도 그랬죠.
뭐 사업자 간의 경쟁을 통하여 저렴한 통신비를 뭐 하고 저쩌고 막 했는데, 자 실질적으로 10년 전에 저희들 냈던 휴대폰 요금하고 지금 내는 휴대폰 요금하고 과연 경쟁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좋아졌고 가격이 낮아졌을까요? 물론 그 생각을 하기에 따르다면 사용자가 뭐 늘었다 막 이래 되지만, 따지고 보면 물가가 올랐지만 사용자가 그만큼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민영화 여러 가지 하는데, 저는 민영화를 할 때마다 들이대는 얘기에 뭐 선진화, 뭐 효율화, 그리고 뭐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독과점적인 뭐 이런 거 막 나오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섬찟한 게 꼭 그런 미국을 좀 보는 기분이 듭니다. 미국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80년대까지만 해도 AT&T하고 IBM은 서로 간에 독과점의 규제에 걸려가지고 사업에 진출을 못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AT&T는 전화 사업만 할 수 있었고 컴퓨터나 이런 쪽으로는 나올 수가 없었고요. 그 IBM은 컴퓨터나 이런 쪽만 할 수 있었지 통신 시장에는, 통신 장비나 통신망에는 진출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은 또 이것 자체도 독과점으로 잡아서 AT&T는 해외하고 도시와 도시 또는 주와 주를 이어주는 선로만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했고, 또 나머지는 또 다 끊어버렸어요. 어떻게 본다면 독점의 폐해를 가장 많이, 그 독과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 시도를 하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게 미국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 본다면 미국이 갖다 댄 그 독과점의 잣대는 그 특정 기업이, 단일 기업이 너무 큰 시장을 혼자서 가져가고 시장의 지배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처한 조처였지, 지금 우리처럼 국가 기반 인프라를 기존에 국가가 가지고 있던 것 또는 그 공사화되어 있는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과점을 해체하기 위해서 미국이 그런 독과점 해체 작업을 하고 독과점 방지법을 만들었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전혀 지금 그 다른 부분을 가지고 동일하게 지금 갖다 대려고 하는 게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지금 그 저희가 갖고 있는 뭐 전력을, 뭐 전기회사가 옛날부터 있어갖고 무슨 경성전기 주식회사 이래가지고 걔네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송전선로부터 해가 배전선로를 지네 돈으로 다 갖다 받고, 뭐 걔들이 너무 이제 독과점적이었다. 그래서 니네 경성전기는 앞으로 뭐 기업망에만 전력을 공급해라. 또는 니들은 그 도시와 도시간 발전소에서 나오는 송배전과 발전과 송배전과 뭐 이쪽만 해라. 나머지는 재판매하는 애들이 전기를 받아서 재판매하도록 해라. 분할을 해라. 쪼개라. 이러는 것 같다면 미국과 똑같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럼 독점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근데 우리는 이거를 독점 구조로 줄 수밖에 없었던 게, 왜? 그전에는 돈이 안 되는 사업이었으니까요.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봇대를 갖다 받고 선로를 매립하고 매너를 파고 돈이 안 되고 설비 투자비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니까 당연히 민간 기업이 뛰어들지 않았던 거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기를 쓰는 게 전국 예전 과거라면 전국 모든 가정집에 전화가 들어가게 하고 모든 가정집에 전기가 들어가게 하고 모든 가정집에 수도가 들어가고 모든 가정집에 하수도가 들어가고, 이것은 국가가 전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서비스를 줄 수 있다고 하는, 어째 보면 독재 정권하에서 가장 자기들의 치적을 누릴 수 있지만 선진국으로 간다 뭐 이런 것 때문에라도 했었던 그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 하나를 개설을 할 때도 옛날에는 보증금이 뭐 25만원에서 그 돈을 모아서 교환기를 사오고 설비 투자를 하고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자, 그렇게 설비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뭐가 돈이 많이 들어갈 때는 안 해요. 자, 이미 인프라는 확충이 다 돼 있고 인프라는 과잉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운용이나 재판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영기업이 뭐 독점을 해체하면서 민영기업이 한다. 과연 그 민영기업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영기업의 서비스나 대응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실질적인 수용자들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으로 돌아올 것인가 라는 부분은 지금 부산의 민영도로를 본다면 불보듯이 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도로 다시 또 돌아가자. 민자도로를 건설을 하고 부산시 어떤 교통정책을 수립을 하고 설계를 하면서 왜 꼭 거기에 민자도로가 그 구간 중간중간에 하나씩 꼭 들어가야만 되는가? 애초에 도로를 만들면서부터 단계별로 시간이 걸리고 좀 늦더라도 이건 전체 무료로 쓸 수 있는 도로로 만들겠다. 다리를 건설하고 교량을 건설하면서 무료로 만들겠다. 라는 베이스가 없이 예산이 없으니까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무조건 민자. 그 발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차라리 이해가 안 됩니다.
애초에 그러한 구간들이 있었다면 차라리, 자, 예전에 얘기를 했죠. 건설회사들도 어차피 돈을 은행에서 빌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산시 건설사업부나 이런 데서 우리가 똑같이 800원을 받겠다, 1000원을 받겠다, 1200원을 받겠다, 20년 동안 계속 그렇게 돈을 받겠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거기에 돈을 민간 기업한테 빌려주는 거하고 부산시에서 그 다리를 만드는 돈 빌려달라 그러면, 아니 이자가 싸도 부산 지자체가 더 쌀 거고 똑같이 20년 이상의 수익성이 계속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리스크 부담은 똑같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꼭 이걸 왜 굳이 똑같은 스타일을 민자화해서 똑같은 요금을 받고 똑같이 관리를 해도 좋으니까 차라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시가 가져가는 게 낫지, 왜 이거를 꼭 민간 기업에게 그러한 수익을 보전을 해주고 해줘야만 하는가, 왜 그렇게 꼭 설계를 하고 만들 때부터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만들어만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저는 참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요 정도까지 하고요. 담배 한 대 피고 와서 좀 다시 또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배 한 대 피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민영화 얘기는 이 정도 재미가 좀 없었어요. 이 옆에 지금 우리 같이 하는 분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역시 우리가 부족한 지질이 되다 보니까, 두 개를 좀 모아야 뭐가 좀 되는데, 이게 혼자 하려니 이게 재미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자, 등급의 지질이 생각을 하는 시사는 아니고요. 요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특별사면이죠. 이게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제가 뭘 생각을 했었냐면은, 항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판결이 굉장히 빨리 날 거다, 재판이. 왜냐면 예전에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계속 언론에 나오고 이랬는데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어찌 보면 더 빨리 나온 것 같고, 왜냐면 빨리 나서 확정 판결이 돼야지만 사면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잠깐 끊었다가 다시. 확정 판결이 나야 사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재판도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고, 항소도 안 하고 뭐 그렇게 크게 방어도 안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빨리 결정을 내리려고 했을 겁니다. 물론 항소 안 하고 뭐 이렇게 지금 기간이 이제 굉장히 지금 짧지 않습니까? 다음 정권에서 이제 뭐 할 거다, 뭐 해준다, 이런 보장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금 서둘러 끝내고 판결 내리고 확정하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속보로는 또 인수위원회에서 사면을 하지 말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현재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하지 말한다 해서 안 하고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거 확정 판결 다 난 거 사면 해버리고 나면 다음에 다시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였죠? 그것도 헌법재판소장이었나요?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사퇴를 결정을 했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등급에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유유상종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인재풀에서 찾는 게 항상 딱 그런 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뽑아도 항상 나올 때마다 이런 게 나오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밀어붙여가지고 어떻게든지 자리에 올려주니까 문제는, 저거들은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것들이 참 많았었지요. 자, 그리고 해군 헬기 좀 얘기를 하죠. 해군의 헬기가, 저는 좀 대형 기종이, 중대형 기종이 들어오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의 탑재량도 늘어나고, 그리고 아무래도 항속거리나 운항 시간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서 장기 작전이 좀 가능하고 해서 당연히 그게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또 결론은 링스보다 그렇게 크게 변경되고 바뀌는 것도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링스보다 탐지 장비나 이런 장비들이 업그레이드는 되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모든 무장이나 장비나 이런 거에서 좀 그런 거는 있지 않습니까? 사이즈가 어느 정도 성능의 척도도 또 될 수는 있죠. 물론 이게 진공관 쓰는 애들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근데 지금 잘했나 어쨌나 이거는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는 김에 좀 더 좋은 거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환절기에 우리 지질들 다 편안하신지 모르겠네요. 요즘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고, 사스도 다시 또 이렇게 유행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두 통에 44,000원 한술간을 장복을 하시게 되면 이런 그 인체 면역력이 높아지셔가지고 굉장히 좀 건강해지고 더 이렇게 좋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뭐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자 머릿속에서 짜내니까 뭐 재미도 없어요. 저희가 뭐 대본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해서 6편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그 무다행 섭외를 하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좀 재밌게 다시 좀 예전 같은 그 방송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편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